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지각 변동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1977년생 만 48세의 박민유 박사가 그룹의 최연소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나이도 나이지만 이력 자체가 정말 대단하죠. 맞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초기 개발 멤버였고 또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서는 자율주행 부사장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테슬라를 떠날 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류했다는 일화는 업계에서 거의 전설처럼 회자되죠.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미대차 전쟁에 던진 아주 강력한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사들과 현대차 내부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인사는 과연 거대한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비 전략일까? 아니면 단숨에 경쟁자들을 뛰어넘기 위한 공격 전략일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박민우 사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현대차의 현재와 미래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그의 과거 경력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네, 일단 프로필부터 간단히 볼게요. 1977년생, 만 48세, 고려대 전기공학 학사,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AVP 본부장, 그러니까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포티투닷의 대표를 겸임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력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테슬라 시절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핵심 기술, 오토파일럿 개발팀의 초기 멤버였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멤버가 아니라 핵심 멤버. 네, 더 중요한 건 비싼 라이다 센스 없이 오직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테슬라 비전, 이 기술을 최초로 설계하고 개발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상 아니었나요? 엄청난 도전이었죠.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네요. 테슬라 입사 면접 때 코딩이랑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이론 시험에서 압도적인 최고점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채용이 결정됐다는데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뭐랄까, 시작부터 레벨이 다른 플레이어였다는 증거죠. 그냥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는 테슬라 탑 탤런트 어워드를 얻었고요. 2017년에 엔비디아로 옮길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아쉬워하며 붙잡았다는 후문이 있죠. CEO가 직접 퇴사를 만료한다는 건. 그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갑자기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인 엔비디아로 옮겨간 건 좀 의외의 행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박 사장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지점이에요. 엔비디아에서는 부사장, VP 직책으로 자율주행의 눈과 뇌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인지 및 센서 융합 기술 개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아, 눈과 뇌에. 네, 테슬라에서는 완성차라는 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엔비디아에서는 어떤 차에도 이식될 수 있는 범용적인 AI 두뇌를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특정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고 AI 기술 그 자체의 본질을 다루는 경험을 한 거군요. 시야가 훨씬 넓어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젠슨 황 CEO와 직접 소통하고 보고하는 소수의 핵심 임원 중 하나였다고 하니까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와, 정리하자면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와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회사, 이 양쪽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개발부터 양산 적용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현대차를 선택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지금인가를 이해하려면 불과 몇 달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봐야 합니다. 작년 12월이요? 네, 현대차의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을 총괄하던 송창현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내부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조직의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도 꽤 컸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리더가 갑자기 사라지고 프로젝트는 흔들리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쵸?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데 현대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분야의 전 세계 끝판왕급 인물을 데려온 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었네요. 이건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조직의 혼란을 단숨에 잠재우고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그리고 더 강력하게 갈 것이다 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파디였군요. 아주 영리한 한 수였죠. 그런데 이걸 정의선 회장의 전체적인 인사 스타일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인다는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한국경제 기사에서 그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정의선 회장의 인사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혁신, 글로벌, 다양성을 꼽았는데 이번 박민우 사장 영입은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혁신. 이건 만 48세 사장이라는 타이틀 자체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연공서열을 깨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그렇죠. 기술과 실력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은 현대차가 이미 여러 번 성공을 맛본 공식입니다. 아, 혹시 기아 디자인의 피터 슈라이어나? 맞습니다. 고성능 N 브랜드를 만든 알버트 비어만처럼 해당 분야 최고의 해외 인재를 수혈해서 조직 전체의 DNA를 바꿨던 성공 경험이 있죠. 이번에는 그 무대가 자율주행 기술이 된 셈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 다양성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현대차의 ESG 보고서를 보면 성별, 국적, 연령을 넘어선 인재 확보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운 가치죠. 바로 그겁니다. 최연소 사장이라는 이 파격적인 타이틀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역량만 보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젊은 직원들에게는 희망을, 기존의 관성에는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 정말 다각적인 포석에 깔린 인사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슈퍼스타의 합류가 과연 현대차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박 사장 본인이 직접 제시한 비전이 있다면서요? 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던진 피지컬 AI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SDV와 자율주행을 넘어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경쟁력을 빠르게 현실화할 최적의 기반을 갖췄다고 말했거든요. 피지컬 AI, 물리적인 AI라는 뜻인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스크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물에 탑재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아, 가상세계의 AI가 현실 세계에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들이 떠오르는군요. 그 로봇들에게 진짜 진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자동차, 로보틱스, SDV라는 구슬들을 피지컬 AI라는 하나의 실로 꿰어내는 역할, 그걸 박 사장이 맡게 된 겁니다. 우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특히 최근에 영입된 또 다른 거물급 인사, 만프레드 하러 R&D 본부장과 함께 기술 개발의 양대축을 이루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이 최근 CES에서 있었던 정의선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만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회사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절묘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수순이라고 봐야죠. 엔비디아의 핵심 부사장 출신인 박 사장이 합류하면서 두 회사 관계는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섭니다.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의 피지컬 AI 동맹으로 발전할 겁니다. 박 사장은 그 동맹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이자 촉매제가 될 거고요. 기술적인 도약 외에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조직 문화의 변화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한국의 전통적인 대기업 문화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게 이번 인사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 뿌리는 제조업 기반의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곳이죠. 네, 그렇죠. 이런 조직의 40대 사장이 그것도 자율주행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미래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현대차의 인적 자원 관리 보고서 같은 자료를 보면 수평적 소통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변화를 꾸준히 시도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속도가 더디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인사는 더 이상 그런 변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조직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속도, 성과 중심의 문화를 이 거대한 조직에 이식하려는 강력한 시도인 셈이죠. 어쩌면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논의가 정말 깊어졌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민우 사장의 영입은 단순히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흔들리던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검증된 그의 경험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현대차의 전략적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는 현대차가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와 로봇을 아우르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박민우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증명해 보인 셈이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만 48세의 최연소 사장이 서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계속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박민우 사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거대한 생산 라인과 수십만 명의 직원, 강한 노조,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유의 조직 문화가 있는 전혀 다른 생태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과연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천재 기술 리더가 이 거대한 관성을 가진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현대차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그가 변하게 될까요? 와. 이번 파격적인 인사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바로 이 문화적 충돌과 융합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마치 최신형 초고속 운영체제를 수십 년 된 슈퍼컴퓨터 하드웨어에 설치하려는 시도 같네요.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그 호환성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드라마가 펼쳐지겠군요. 앞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